서울의 겨울바람은 유독 살을 내는 듯했다.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마포구의 어느 뒷골목 12살 소년 김민주는 얇디얇은 외투 자락을 여미며 쉴 새 없이 몸을 떨었다. 사흘이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넣은 것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다. 텅 빈 위장은 비명을 지르다 못해 이제는 아예 뒤틀리는 고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년의 시선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식당에 고정되어 있었다. 평온식당. 낡고 빛바랜 간판이었지만 그 이름과 달리 식당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과 구수한 음식 냄새는 민준에게 지독한 유혹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앞에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 퇴근길에 들러 소주잔을 기울이는 지친 직장인들. 그들 모두가 민준이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득히 먼 세계의 사람들 같았다. 꿀꺽. 마른 침이 절로 넘어갔다. 식당 주방 쪽 환풍구에서 흘러나오는 돼지국밥 냄새는 거의 고문이었다. 굶주림은 소년의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었다. 두려움보다 허기가 더 컸다. 여기서 이대로 얼어 죽거나 아니면 뭐라도 해야 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주방 뒤쪽 식자재를 잠시 놓아두는 작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는 곳, 어쩌면 민준은 몇 번이고 망설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소년에게 할머니의 가르침은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했다. 결심이 서자 민주는 고양이처럼 몸을 낮춰 식당 뒤편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들키면 어떡하지? 매를 맞을까? 아니면 경찰서에 끌려갈까? 온갖 무서운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소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주방 뒷문은 다행히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더욱 조였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죽여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주방 아주머니가 잠시 홀 쪽으로 나간 사이 선반 위에 놓인 하얀 찐빵 한 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찐빵이었다. 바로 저거다. 민주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으로 손을 뻗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손끝에 닿는 찐빵의 온기는 거의 황홀할 지경이었다. 뜨끈하고 말랑한 감촉. 소녀는 재빨리 찐빵 2개를 집어 품 안에 숨겼다.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심장을 꿰뚫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젊은 남자 종업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 이 자식 도둑질하는 거냐? 종업원의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 놀란 표정, 경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소녀는 품 안에 숨긴 찐빵을 부서져라 꽉 쥔 채 그저 고개만 푹 숙였다.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이놈 봐라, 배고픈 건 딱하지만 도둑질은 나쁜 거야. 사장님, 여기 좀도둑이 들었어요. 종업원이 민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소녀는 저항할 힘도 없이 질질 끌려 식당 홀 중앙으로 나왔다. 밝은 불빛 아래 남루한 옷차림과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주방 안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선한 눈매를 가진 남자. 바로 평온식당의 주인 박영수 씨였다.
그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잠시 둘러보더니 이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모두가 주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는 호통이 터져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박 사장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안쓰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거칠게 아이를 붙잡고 있는 종업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됐다. 그만하거라. 애 놀라겠다. 그리고는 민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소녀는 이제 곧 뺨이라도 맞을까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의 뺨에 닿은 것은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다. 박 사장은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물었다. 많이 배가 고팠구나 얘야. 질책이 아닌 이해와 연민이 담긴 목소리. 민주는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샘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박 사장은 민준의 품에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붙들려 있던 찐빵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년의 손을 잡고 식당 구석에 비어있는 테이블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 돼지국밥 특으로 하나 뜨끈하게 말아다 주게. 밥도 꾹꾹 눌러 담고. 민주는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이 뭘 들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둑질을 한 자신에게 밥을 준다고 주변 손님들도 종업원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박 사장은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의자에 앉혔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돼지국밥 한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뽀얀 국물 위로 파가 송송 썰려 있었고 두툼한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었다. 평생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은 처음이었다. 박 사장은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저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다.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눈앞의 국밥은 현실이었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음식의 온기였다. 민주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누가 뺏어 가기라도 할 것처럼 고개를 쳐박고 정신없이 숟가락질을 했다. 뜨거운 국물과 밥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뒤섞여 짠맛이 났다. 그날 밤 시린 겨울밤의 뒷골목에서 한 소녀는 생애 가장 따뜻한 찐빵보다 더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이었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온정이었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민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후루룩 국물을 넘기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소녀는 체면도 주변의 시선도 잊은 채 오직 눈앞의 국밥에만 집중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꽁꽁 얼었던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두툼한 고기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우러나왔고 잘 익은 깍두기는 아삭하게 씹히며 입맛을 돋우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사흘간의 굶주림 끝에 맛보는 생명수였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정이었다. 민주는 밥 한 톨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처음 민준을 향했던 경멸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어느새 누그러져 있었다. 아이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밥을 먹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였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어떤 손님은 조용히 자기 그릇을 비웠고 어떤 손님은 박 사장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민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던 젊은 종업원은 카운터 뒤에 서서 멋쩍은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조금 과했음을 깨닫고 있었다. 마지막 숟가락을 놓았을 때 민주는 비로소 배가 부르다는 감각을 느꼈다. 위장이 따뜻하게 채워지자 얼어붙었던 이성도 조금씩 돌아왔다. 그리고 이내 밀려드는 것은 극심한 부끄러움과 불안감이었다. 이제 어떡하지? 밥을 다 먹었으니 이제 나를 경찰서로 끌고 가려는 걸까? 밥값 대신 혹독한
꾸지람과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민주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이제 곧 닥쳐올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그때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 사장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입에 좀 맞더냐? 예상했던 질책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질문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더 줄까? 아직 배고프면 말하거라.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염치 없어 받을 수 없었다. 박 사장은 그런 민준의 마음을 읽었는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더는 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금 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집은 어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가장 아픈 곳을 찔린 듯 민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소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에 내놓기엔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한 자신의 이야기였다. 침묵이 잠시 테이블 위를 맴돌았다. 박 사장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의 기다림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힘이 있었다. 한참 만에 민주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없어요. 부모님 말씀이냐? 네, 할머니랑 살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그랬구나 하고 짧게 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럼 친척들은? 매연 친척 아저씨 댁에 맡겨졌는데 제가 싫으셨나 봐요. 밥도 잘 안 주시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민주는 차마 그 집에서 겪었던 구박과 서름을 다 털어놓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소년의 몇 마디 말과 그늘진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어낸 듯했다. 그는 잠시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나직이 읊조렸다. 나도 어릴 적에 배를 골아본 적이 있었지. 며칠을 굶으니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더구나. 그때는 정말이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 민주는 의외의 말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말에 마음의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박 사장은 다시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다. 얘야 사람이 배가 고프면 못할 짓이 없다고들 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란다. 그건 너를 점점 더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 뿐이야.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삶만큼 비참한 것은 없단다. 그의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다. 교훈을 가장한 설교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쓴맛을 먼저 본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박 사장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부끄러움에 뺨이 화끈거렸다. 잘못했어요. 마침내 소년의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터져 나왔다. 박 사장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세상은 춥고 배고픈 곳일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도둑질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야. 네 두 손으로 직접 떳떳하게 벌어서 먹어야 진짜 네 밥이 되는 거란다. 박 사장은 식당 뒤편을 가리켰다. 내 식당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다. 쓰지 않는 방이라 조금 춥고 낡았지만 저 골목길 바람보다는 나을 게다. 앞으로 여기서 지내면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일 하라고. 제가 뭐려? 일이야 많지. 설거지도 해야 하고 가게 청소도 해야 하고 채소도 다듬어야지. 그 대가로 내가 하루 세끼 따뜻한 밥과 잠잘 곳을 주마. 어떠냐? 그것은 민준이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다. 안전한 잠자리 따뜻한 세끼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량이나 자선이 아닌 대가를 치르고 얻는 기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잃어버렸던 소년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는 제안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생판 처음 보는 그것도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 박 사장은 그런 민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잔잔히 말했다. 나는 내 눈 속에서 아직 죽지 않은 자존심을 보았다. 굶주림에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너 자신을 한번 믿어보거라.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부끄러움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고 구원이었다. 캄캄한 절망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었다. 소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 사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하고 굳건했다. 박 사장은 소년의 등을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식당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낡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한 늙은 주인과 한 어린 소년의 약속이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서도 증인도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 어떤 법적인 계약보다도 강력한 마음과 마음으로 맺어진 신성한 약속이었다. 그날 밤 평온식당의 처마 밑에서 한 소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식당 뒤편의 작은 창고를 개조한 방은 낡고 비좁았다. 벽에서는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작은 창문으로는 골목에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들어왔다. 하지만 거리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던 소년에게 이곳은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도 아늑한 성이었다. 박 사장이 내어준 낡지만 깨끗한 이불은 햇볕 냄새가 났고 민주는 그 안에 몸을 파묻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위협이나 굶주림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허둥지둥 일어나 밖으로 나가자 박 사장이 벌써 커다란 솥에 육수를 붓고 있었다. 그를 본 박 사장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일어났느냐, 오늘부터 네가 할 첫 번째 일이다. 그는 빗자루를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바닥을 깨끗하게 쓸어야 한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곳이니 먼지 하나 없어야 하느니라. 구석구석 의자 밑까지 정성을 다해서 쓸어야 해. 가장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해야 하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단다. 민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빗자루를 꽉 쥐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다. 빗질은 엉성했고 먼지는 이리저리 날리기만 했다.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 사장의 말대로 의자 다리 밑과 문틈까지 몇 번이고 쓸고 또 쓸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식당 바닥은 제법 깨끗해졌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생각에 민준의 가슴 속에서 작은 뿌듯함이 싹 텄다. 평온식당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민준의 주된 업무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릇을 닦는 일이었다. 점심과 저녁 시간이 되면 쉴 틈도 없이 그릇들이 밀려 들어왔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처음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어 밤마다 앓는 소리를 냈다. 실수로 그릇을 놓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다. 고된 노동의 끝에는 언제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언제나 민준을 가장 먼저 챙겼다. 그는 민준의 밥그릇에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둬야 힘을 쓰지. 일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 하는 법이다. 민준을 좀도둑이라며 윽박질렀던 젊은 종업원 태호도 처음에는 쌀쌀맞게 굴었지만 민준이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툴툴거리면서도 설거지하는 요령을 알려주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민준에게 슬쩍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기도 했다. 그렇게 민준은 조금씩 평온식당의 일부가 되어갔다. 박 사장의 가르침은 단순히 식당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인생 전체를 보살피는 멘토였다.
어느 날 오후 한가한 시간에 민준이 식당 구석에서 낡은 신문을 더듬더듬 읽는 것을 본 박 사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를 잘 모르느냐? 민준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에 자기 이름은 쓸 줄 알았지만 복잡한 글자를 읽는 것은 어려웠다.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더니 1시간쯤 뒤에 낡은 초등학교 국어책과 공책 몇 권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채우는 것은 네가 스스로 바로 서게 해줄 게다. 오늘부터 내가 그를 가르쳐주마. 그날 이후 평온식당의 조용한 오후는 민준의 교실이 되었다. 박 사장은 국밥을 삶는 틈틈이 민준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것부터 시작했다. 박 사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민준이 삐뚤빼뚤한 글씨를 쓸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민준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글을 배웠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간판의 글자들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책 속의 이야기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 작은 시험이 닥쳤다. 저녁 장사를 마감하고 식당을 청소하던 중 한 손님이 앉았던 테이블 밑에서 두툼한 지갑을 발견한 것이다. 살짝 열어보니 안에는 빳빳한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돈이었다. 순간 소년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것만 있으면 여기서 도망쳐서 새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였다. 민준의 뇌리에는 박 사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삶만큼 비참한 것은 없단다. 민준은 지갑을 꽉 쥔 채 곧장 박 사장에게 달려갔다. 사장님, 손님이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박 사장은 지갑을 건네받고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툭툭 쳐주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민준아. 그 어떤 칭찬보다도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인정이었다. 민준은 그날 밤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는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양심을 파는 아이가 아니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를 여러 번 겁에 질렸던 깡마른 소년은 어느덧 듬직한 청소년으로 자라 있었다. 키가 훌쩍 컸고 설거지로 다져진 팔에는 단단한 근육이 붙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자벽부가 아니었다. 박 사장의 어깨 너머로 육수를 내는 법을 배웠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도 능숙하게 해냈다. 단골 손님들은 몰라보게 성장한 민준을 보며 평온식당 아들 다 컸네라며 흐뭇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평온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박 사장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그는 이곳이 단순한 밥집이 아님을 깨달았다. 박 사장은 늘 말했다. 민준아, 우리는 국밥을 파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 한 그릇을 파는 거란다. 이 평온식당의 이름처럼 잠시나마 평온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해. 그를 깨우치고 세상에 눈을 뜨면서 민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다. 이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 박 사장이 낡은 주판으로 계산하는 장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곤 했다. 어느덧 민준이 18살이 된 가을 저녁이었다.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뒤 민준은 가게 앞 처마 밑에서 박 사장과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박 사장이 낡은 평온식당 간판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곳도 이제 많이 낡았구나. 세월이 야속해.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은 이전과는 다른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으로 간판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사장님, 제가 꼭 지켜낼 겁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의 치기, 어린 다짐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감사함과 존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굳은 결의가 담긴 한 남자의 약속이었다.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의 눈에는 대견함과 믿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평온식당의 작은 불빛 아래 새로운 꿈이 조용히 연그러가고 있었다. 민준이 평온식당에서 보낸 시간은 평화로웠지만 세상의 시간은 식당 담벼락 너머에서 무섭게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이 20살이 되던 해 그는 현실의 냉혹한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다. 박 사장의 허리는 눈에 띄게 굽었고 기침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식당을 찾는 단골들의 발길은 여전했지만 주변에 번쩍이는 새 건물들과 세련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낡고 오래된 평온식당은 마치 외로운 섬처럼 보였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식당의 낡은 시설을 고치고 박 사장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민주는 깨달았다. 이곳에 머물며 그릇을 닦고 국밥을 나르는 것만으로는 은혜를 갚을 수도 이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더 큰 힘을 길러야만 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큰 결심을 하고 박 사장의 앞에 앉았다. 사장님, 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박 사장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다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말이냐? 네, 장사도 경영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평온식당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더 큰 힘을 길러서 돌아오겠습니다. 사장님을 이 식당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키기 위해 떠나려는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확고했다. 박 사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슬픔과 대견함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가 처음 왔던 날부터 널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네 학비에는 보탬이 될 게다. 민준은 통장을 받아들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통장 위로 번졌다. 가거라. 가서 훨훨 날아보거라. 다만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만은 잊지 말거라. 그것이 두 사람의 길고 긴 이별의 시작이었다. 세상은 민준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는 독하게 공부해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간신히 서울의 한 대학 경영학과 야간부에 입학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강의실 구석에서 졸음을 참으며 공부했다. 한평 남짓한 고시원의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이 들 때면 평온식당의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굶주림은 익숙했지만 이번의 굶주림은 과거와 달랐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었고 지식에 대한 허기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에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다. 고졸 출신의 변변찮은 배경을 가진 그에게 회사는 거대한 정글과도 같았다. 동기들은 그를 무시했고 상사들은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 사장에게서 배운 대로 가장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의 무기는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진심이었다. 그의 진가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했다. 회사가 야심차게 출시했다가 외면받은 신제품이 있었다. 모두가 실패라고 단정지은 그 제품을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주말마다 전국의 마트를 돌며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핵심을 찾아냈다. 맛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포장과 마케팅이 문제였다. 그는 따뜻한 집밥의 추억이라는 콘셉트로 완전히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다. 그의 보고서는 너무나도 치밀하고 진정성이 있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반신반의하며 그의 제안을 실행한 프로젝트는 놀랍게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죽어가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회사에 각인되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그는 승승장구했다. 누구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해외 계약을 성사시켰고 회사의 고질적인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성장은 눈부셨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존중했다. 박 사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했다. 대리과장 부장. 그는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회사를 나와 자신의 F&B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진심을 담은 한 그릇이라는 그의 회사 철학은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수많은 식당들이 그의 컨설팅을 통해 되살아났고 그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가 되었다. 12살 소년이 평온식당에 처음 발을 들인 후 꼭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있었다. 민주는 이제 32살에 성공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양복 손목에서 빛나는 명품 시계, 자신감 넘치는 태도. 겉보기에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빚을 진 소년이 살고 있었다. 바쁜 세월 속에서도 그는 매달 박 사장에게 돈을 보냈고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였다. 2025년 7월의 어느 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낡은 골목길에 길과 어울리지 않는 매끈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뒷좌석의 문이 열리고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의 김민준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시선은 길 건너편의 한 가게에 고정되었다. 평온식당. 20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간판은 이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색이 발해 있었다. 칠이 벗겨진 나무 문은 위태롭게 달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좁아 보였다. 마치 세상의 시간 속에 잊혀진 섬처럼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리움, 미안함, 불안함, 그리고 결연한 의지. 그는 지난 20년간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던 돼지국밥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민주는 마침내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낡은 식당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삐걱. 민준이 낡은 나무 문을 밀자 20년 전과 똑같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호탄 같았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더 낡고 조용했다. 손님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는 노인 한 명뿐이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음을 감안하더라도 가게는 전체적으로 활기를 잃고 세월의 먼지만이 내려앉은 듯했다. 그리고 그곳에 박 사장이 있었다. 홀 중앙의 낡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 20년의 세월은 정직하면서도 무자비했다. 등은 완전히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으며 한때 단단했던 어깨는 이제 앙상하게 보였다. 민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삶의 무게에 닳고 닳아버린 그의 은인. 민준이 테이블에 앉는 소리에 박 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이 덜 깬 흐릿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민준은 그저 또 한 명의 손님일 뿐이었다. 어서 오시오. 뭘 드릴까?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사야 하고 힘이 없었다. 민준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했다. 20년간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바로 그 한마디. 돼지국밥 특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밥도 많이 주시고요. 박 사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민주는 그의 굽은 등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다. 낡아서 이가 살짝 나간 사기 그릇, 뽀얀 국물과 푸짐하게 담긴 고기.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첫 숟갈을 입에 넣었다. 바로 이 맛이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혀를 감싸는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활짝 열렸다. 굶주렸던 어린 시절의 절박함, 처음 맛본 온정의 감격 설거지를 하며 흘렸던 땀방울 글자를 배우던 오후의 햇살, 그리고
떠나던 날의 눈물까지. 20년의 세월이 국밥 한 그릇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국밥을 먹었다. 한 숟갈 한 숟갈에 20년의 감사함을 담아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박 사장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렇게 경건하게 국밥을 먹는 사람은 참 오랜만이라고 생각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다. 국밥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다. 그는 최고급 법인카드를 꺼내 박 사장 앞에 놓았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맛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박 사장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계산기를 두드리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사장님, 혹시 20년 전에 찐빵을 훔치다 걸렸던 배고픈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박 사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흐릿한 초점을 벗어나 민준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그는 눈앞에 이 번듯한 신사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잘 다려진 양복 반듯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태도. 하지만 그의 눈, 깊고 진지하며 어딘가 슬픔과 감사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그 눈빛만큼은 낯이 익었다. 겁에 질려 떨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년의 눈빛,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박 사장의 눈이 서서히 커졌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혹시 민준이냐?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사장님, 저예요.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앙상하지만 따뜻한 박 사장의 등과 넓고 단단해진 민준의 등이 서로에게 기대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포옹 속에는 20년의 세월과 그리움 감사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한참 뒤 감정을 추스른 민준은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폴더 하나를 꺼냈다. 사장님, 저는 단지 돈을 갚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어 박 사장 앞에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평온식당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적힌 설계도와 사업 계획서가 들어 있었다. 여길 다시 지을 겁니다. 낡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사장님의 온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으로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주는 계획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재단법인 평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새로워진 평온식당 체인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저처럼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공부할 기회를 주는 재단입니다. 사장님, 더 이상 배고픔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아이가 없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국밥 한 그릇이 저 한 명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 온정이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게 될 겁니다.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설계도를 계획서를 쓸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하고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한 선물이었다.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 무렵 민준과 박 사장은 낡은 식당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머리 위로는 색바랜 평온식당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그들의 손에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청사진이 들려 있었다. 20년 전 한 그릇의 국밥은 단순히 한 아이의 배를 채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땅에 심겨진 하나의 희망 씨앗이었다. 그 씨앗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20년의 세월을 거쳐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그늘과 양식을 나누어줄 거대한 숲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는 바로 이런 것이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건넨 한 줌의 친절. 그것만이 시간을 이기고 세대를 넘어 무한한 이자를 남기는 유일한 것임을 평온식당의 따스한 불빛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인천의 낡은 동네 햇빛이 하루에 고작 2-3시간밖에 머물지 않는 반지하방.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 속에서도 김진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었다. 9살 난 딸 하늘이었다. 아빠, 오늘 하늘이 진짜 파랗다.
우리 방에서도 하늘이 보였으면 좋겠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잿빛 시멘트 벽과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뿐이었지만 딸 하늘이는 그 작은 틈으로 보이는 하늘 조각만으로도 행복해했다. 진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 아이의 웃음 한 번에 건설 현장에서의 고된 노동과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낼 힘을 얻었다. 하늘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 진철은 10년 전 아내 연희가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은 딸의 약값과 병원비를 버느라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었다. 그래도 그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늘이만 곁에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은 그런 그의 작은 행복마저 시기하는 듯했다. 따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대학병원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선천성 심장병.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온 딸이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높다며 희망적인 말을 덧붙였지만 진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귓께는 오직 수술비라는 거대한 숫자가 악마처럼 맴돌았다. 수술비 5천만 원. 평생 흙먼지를 마시며 이래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공사 현장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밤늦도록 헤맸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5천만 원은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그는 공사 현장 소장에게 무릎을 꿇고 가부를 부탁했지만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은행의 문턱은 그보다 더 높았다. 신용 등급이 낮은 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는 결국 집 보증금 500만 원까지 빼내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하늘이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창백해져 갔다. 아빠 나 괜찮아. 그냥 기침만 조금 나는 거야. 자신의 고통보다 아빠의 주름진 얼굴을 더 걱정하는 딸을 보며 진철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무력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자신과 딸을 버리고 떠난 아내 연희에 대한 지독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돈 많고 좋은 남자 만나 잘 살고 있을 그녀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오던 어느 날 밤 그는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동료 인부 하나가 그의 사정을 듣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정말 다른 방법이 정없으면 아주 위험하지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는 브로커라는 단어와 신장이라는 단어를 속삭였다. 진철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료의 멱살을 잡았다. 내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내 몸뚱어리가 어떤 건데 이걸로 하늘이 밥 먹이고 약 사주는 건데 그걸 팔라고. 하지만 그의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다. 술 기운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에서는 동료의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진철은 얕게 숨을 몰아쉬며 잠든 하늘이의 곁에 누웠다. 달빛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운 방, 안딸의 작은 숨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딸의 창백한 뺨을 쓸어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몸뚱어리 하나 망가지는 것쯤은 상관없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자신의 유일한 하늘인 저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는 악마와도 기꺼이 거래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 날 떨리는 손으로 동료에게서 받은 브로커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브로커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김진철에게 자신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진철 역시 그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오직 필요라는 공통분모로 묶인 익명의 거래 상대일 뿐이었다. 브로커는 몇 가지 확인 질문 끝에 다음 날 저녁 부둣가의 한 낡은 창고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다. 그는 혼자 약속 시간 정확히 맞춰서 올 것을 신신당부하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진철은 하늘이에게 일이 늦게 끝나니
먼저 자고 있으라는 거짓말을 남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바닷바람은 비릿한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고 낡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음산했다. 창고 안에서 그를 기다린 브로커는 예상과 달리 깡패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말끔한 캐주얼 차림에 지적인 안경을 쓴 평범한 회사원 같은 인상의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앉으시죠, 김진철 씨. 브로커는 진철의 신상 명세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사정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 하나 가격은 5천만 원. 원하시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죠. 5천만 원, 하늘이의 수술비. 그 숫자에 진철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브로커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사무적이었다. 먼저 저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한지, 그리고 구매자와 조직, 항권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검사 결과가 좋으면 수술 날짜를 잡을 겁니다.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4,800만 원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지급됩니다. 이 방식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자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다. 수술 후에 잔금을 치른다는 것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도 도망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진철은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값을 매기는 고깃덩거리가 된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구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철이 힘겹게 물었다. 아주 돈 많은 사모님입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건강한 신장만 구해달라고 저희를 찾아오셨죠. 신호는 절대 비밀에 붙여달라고 하셨고요. 김진철 씨에게는 좋은 일 아닙니까?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뚱이 일부로 부자의 돈을 받아 딸아이를 살리는 거니까요. 브로커의 말은 진철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래,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나는 단지 내 딸을 살리기 위해 가진 자의 돈을 빌리는 것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철은 브로커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 그는 하늘이에게는 야간 공사 현장에 나간다고 둘러대고 밤늦게 서울 외곽의 허름한 개인 병원을 찾아가 피를 뽑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간호사는 그를 벌레 보듯 했다. 그는 철저히 익명의 기증자 A일 뿐이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밤에는 자신의 장기를 팔기 위한 검사를 받는 이중 생활 속에서 그의 영혼은 피폐해져 갔다. 그는 매일 밤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딸의 순수한 얼굴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그를 더욱 깊은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넣는 이유였다. 며칠 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다. 축하드립니다, 김진철 씨. 모든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구매자와도 잘 맞는다고 하는군요. 수술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계약금 200만 원은 내일 입금해드리죠. 수술 장소와 시간은 전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휴대폰도 집에 두고 오십시오. 명심하세요. 이건 당신과 나 그리고 구매자 단 3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전화를 끊은 진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그의 통장에는 정말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는 그 돈을 곧장 병원에 가져가 하늘이에 밀린 입원비 일부를 결제했다. 돈이 그의 손을 떠나 영수증으로 바뀌는 순간 이 끔찍한 거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수술 전날 밤 진철은 병실에 누워 잠든 하늘이의 곁을 지켰다. 창백한 얼굴, 가쁘게 몰아쉬는 숨. 그는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자신의 크고 거친 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고 여린 손이었다. 그는 이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잠든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하늘아, 걱정 마. 내일이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돈 구해올게. 꼭 구해와서 우리 하늘이 수술시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밤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약속이자 내일 아침 악마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자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최면이었다. 창밖의 도시의 불빛이 그의 결연하지만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 위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수술 당일의 새벽은 지독히도 차갑고 고요했다. 김진철은 병원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기 전 잠든 하늘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쓸어보았다. 그는 간호사에게 지방 공사 현장에 며칠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버리러 가는 길이기도 했다.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는 인천 외곽의 한 낡은 공업단지였다. 진철은 약속 장소인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섰다. 미래의학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감돌았다. 이곳이 수술이 이루어질 비밀 병원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브로커와 함께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 2명이 그를 맞았다. 그들은 진철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온몸을 수색한 뒤 얇은 수술가운 하나를 던져주었다. 진철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가 끌려 들어간 수술실은 제대로 된 병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낡은 수술대와 정체모를 의료기기 몇 개, 그리고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가 그의 공포심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진철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웠다. 천장의 낡은 형광등이 그의 눈을 향해 하얀 빛을 쏘아댔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늘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늘아, 아빠 무섭다. 하지만 괜찮아. 이것만 끝나면 너를 살릴 수 있어. 그때 브로커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구매자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수술 전에 잠시 얼굴을 뵙고 싶어 하시는군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십시오. 브로커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진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옆에는 이동식 커튼이 쳐져 있었다. 브로커가 손짓하자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커튼을 거두었다. 인사하시죠. 커튼이 걷히고 진철은 옆에 있는 또 다른 수술대를 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진철은 숨을 멈췄다. 그 여자는 끔찍할 정도로 마르고 쇠약했다. 병색이 완연한 누런 피부 푹 꺼진 두 뺨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한 머리카락. 그녀의 팔에는 투석을 위한 주삿바늘, 자국이 흉터처럼 가득했다. 브로커가 말했던 돈 많은 사모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저 고통에 시달리다 쓰러져가는 이름 모를 불행한 영혼처럼 보였다.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철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진철의 세상이 멈췄다. 10년이라는 세월과 지독한 병마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를 보며 놀라움과 슬픔으로 커지는 저 눈동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굴의 윤곽 얇은 입술의 모양. 그것은 그녀였다. 10년 전 더 좋은 삶을 찾아 자신과 어린 딸을 버리고 매정하게 떠났다고 그가 평생을 원망하고 증오했던 아내, 서연이였다. 연희, 진철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갈라진 바람소리였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연희의 눈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진철 씨. 두 사람의 시간이 10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듯 수술실 안에는 질식할 것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질문과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브로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시작해. 그 목소리에 진철은 비로소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10년간 증오해온 아내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려 하고 있었다. 돈 많은 사모님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병마와 싸우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가 1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여기서 수술을 거부한다면 그는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럼 하늘이는 죽는다. 만약 수술을 계속한다면 그는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아내를 살리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앞으로 하늘이를 돌봐야 할 유일한 버팀목인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래야 하는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다. 진철은 쇠약해진 아내의 얼굴과 병실에 누워있을 딸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증오와 연민 배신감과 사랑, 그리고 지독한 운명의 장난 앞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브로커의 짜증 섞인 고함이 수술실에 질식할 듯한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김진철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10년 만에 마주한 아내 서연희의 핏기 없는 얼굴에 멈춰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철이 넋이 나간 채 묻자 연희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거의 실신할 것 같은 몸을 간신히 일으켜 갈라지는 목소리로 1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진철 씨. 미안해요. 그녀는 진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10년 전 그녀는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끔찍한 병을 진단받았다. 가난한 살림에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딸. 그녀는 자신이 남편과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치료비는 곧 가정의 파탄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두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당신과 하늘이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걷어 보였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의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가 남긴 흉터들이 지렁이처럼 징그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식당 허드레실부터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홀로 병마와 싸워왔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남편과 딸을 잊은 적이 없었다. 진실의 무게 앞에 진철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10년간의 증오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이기적인 여자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사실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가족을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녀의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지독한 희생이었던 것이다. 그의 분노는 끝없는 연민과 슬픔,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애틋한 사랑으로 변해갔다. 시끄러워 이봐. 김진철 씨 할 거야 말 거야. 시간 없어. 브로커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진철은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과 병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하늘이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브로커를 돌아보며 아주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합시다. 수술합시다. 그것은 더 이상 돈을 위한 거래가 아니었다. 10년의 오해를 풀어내는 용서였고 다시 찾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었으며 어떻게든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한 남자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철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간호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전화를 받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진철을 불렀다. 김진철 씨, 하늘이 아버님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진철은 브로커의 휴대폰을 빌려 간호사에게 건넸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병원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는 기적과도 같았다. 김진철 보호자님 맞으시죠? 방금 익명의 기부자 한 분이 나타나셔서 김하늘 어린이의 수술비 전액인 5천만 원을 완납하고 가셨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진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익명의 기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 서연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철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브로커에게 지불하려던 돈은 바로 하늘이의 수술비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팔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죽더라도 딸만은 살리려 했던 것이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번째 희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브로커를 향해 말했다. 이제 당신 돈은 필요 없소. 하지만 이 수술은 계속할 거요. 그리고 그는 연희를 돌아보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온전한 사랑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파는 게 아니야. 하늘이 엄마에게 하늘이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잠시 후 2대의 수술용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로 향했다.
진철은 자신의 침대에서 손을 뻗어 연희의 차갑고 앙상한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지난 10년의 모든 오해와 아픔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지독하게 아름다운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10년 전 그녀는 가족을 위해 떠나는 희생을 선택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을 선택했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었다. 단지 세상에서 가장 아픈 모습으로 서로의 곁을 맴돌고 있었을 뿐이다.